한국의 보수주의 방향을 놓고 좀 혼란에 빠진 것 같은데요. 사실 미래통합당 이제 한국의 보수의 정당이라고 봤던 이 정당인데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북한에는 공산당이 보수주의다 이런, 그리고 김종인 비상 상수수부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 갑자기 자기는 보수 싫어한다, 자기는 자연에도 치면 보수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사실 보수에 대한 어떤 배제, 혐오 뭐 이런 걸 얘기를 들고 나오시는데 보수가 무엇인지, 진짜 보수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수 사전 찾아보면 사전 찾아보고 그 사전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김무성 의원 말이 맞습니다. 북한에 가면 공산당이 보수고 그리고 그냥 진보랑 보수랑 놓고 보면 당연히 진보를 선택하죠. 누가 있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겠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이 정치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보수는 그런 보수가 아니죠. 이것을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혹은 진보를 하더라도 조금 더 늦게 진보하자, 천천히 진보하자, 이제 점진주의도 아닙니다. 점진주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유럽에서의 보수주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수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영미권, 버키안 보수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버크가 시작한 그 영미권 보수주의, 그리고 미국이 건국된 그 보수주의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꼭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인간 상위의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기에서 시작돼서, 그리고 인류의 어떤 전체 역사를 보고 전체 인류의 역사의 총합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것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 뒤집어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면서 차근차근 경험에서 얻은 지혜들을 제대로 하자라는 게 이제 그 보수주의의 정신이거든요. 정치 철학인데, 그런 보수를 사실은 너무 모르죠. 한국에서도 모르고, 사실 그런 거를 가르쳐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러셀 커크나 이런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면서 다행히 이제 조금씩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보수주의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보니까 이 기존의 보수 정당이라고 있었던 그 미래통합당이나 뭐 전에 자유한국당도 보수를 정말 몰랐구나. 그냥 사전적 의미의 보수만 알았고, 정말 말 그대로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만 남았고, 실제 보수주의를 알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보수에 대한 이런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이제 기존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너무 나쁘기 때문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비판하고, 정말 그래서 이 보수라는 가치가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하다, 또 기독교인들도 이 보수의 가치를 좀 존중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게 진보보다 낡은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보수에서 변화와 좀 개혁이 필요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나라 보수주의가 왜 이렇게 성장을 못했을까? 그 정치 철학적인 측면에서 공부도 안 하고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공부할 필요성을 사실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반공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필요했죠.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라는 논리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이 무엇인지 결국에 보수주의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지만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필요성도 못 느낀 거예요. 저 봐, 북한 있잖아,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 반공을 외쳐야 돼라고 하고서 이제 보수주의의 어떤 결과인 공산주의와 싸우는 그것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배워온 거죠. 그런데 이제 소련 무너지고, 그리고 뭐 남북 화해하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민족주의 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저희들이 논리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공주의 하면은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독재 시대, 군사 정권 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프레임이 걸려버리니까 저희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이론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보수주의를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그 민족주의 프레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저희들을 이렇게 모든 교육과 정치와 모든 사회 영역에서 침투를 해와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제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중요성을 민족이라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우위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수의 의미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만약에 보수주의를 공부했을 때 자기가 보수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로 보수라는 이름을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정말 보수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뭐 새롭게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수 정당 안에 그 보수주의를 알고 보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한국이 지금 보수의 위기, 망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이런 게 사실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네. 미국에 이보다 더 심각했다고 또 할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의 보수가 어떻게 재건되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되니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시고, 이 맨날 이제 공포와 이런 두려움 속에서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좀 미국의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 재건됐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걸 닮아갈 때 이렇게 좀 창조적인 방식으로 어린 시대적인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재밌는 게 요즘 그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오는 하나의 이제 정책 프레임이 뉴딜이에요. 뉴딜. 그러니까 1900년대 전반에 미국을 잠식했던 그 루즈벨트의 뉴딜, 거대 정부를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세금을 올리고 보편적 복지를 시도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었죠. 그래서 정말 비대해지는 행정국가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 또 루즈벨트가 사선을 했잖아요. 네. 장기 집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카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그런 복지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딱 포착해서 이때가 그 거대, 지금도 사실 크지만은 훨씬 더 큰 정부,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약간 사회주의에 거의 가까운 그런 거를 실현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AI의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도래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제 명분을 막 제시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루즈벨트가 사선을 하면서 미국에서 뉴딜을 정착하면서 미국이 정말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때야말로 정말 보수가 완전히 전멸을 했죠. 미국 보수가. 보수의 정신을 쓴 것도 원래 이름이 보수의 참패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참패를 기록하기 위해서 썼던 것인데, 그런데 30년 뒤에 레이건이 나타납니다. 50년에 그렇게 거의 완전히 보수라는 이름을 쓰기도 부끄러웠고, 심지어 보수주의 운동을 시작한 윌리엄 버클리조차도 보수주의라는 이름을 버리자,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스트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컨서베티브라고 안 쓰고. 그 정도로 보수주의라는 게 거의 전멸한 상태였는데, 30년 동안 갈고 닦아서 밑바닥부터 풀뿌리부터 일어나서 레이건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 미국의 그 경험에서 저희도 배울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계속해서 그 버클리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시대에 같이 열심히 활동하셨던 보수주의 어른들, 보수주의자들 만나고 배우고 이제 물어보고 또 공부하고 하는데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가장 이제 기독일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사실 집결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계기는 사실은 이제 낙태법, 그 로 vs 웨이드 73년에 통과된, 대법원에서 통과된 낙태법 그 합법화였습니다. 낙태 합법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건 너무나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생명을
그렇게 경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 미국 땅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리 팔월이라는 유명한 목사님들 통해서 모럴 메조리티라는 어때 전체 교회 연대 그런 단체들도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사람을 찾아서 이제 레이건을 결정을 하고 레이건을 확실하게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80년에 레이건을 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할이 정말 무시하지 못했다는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실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의 그런 영향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처음 건국부터 기독교의 역할이 컸고, 건국뿐만 아니라 독립 때부터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 특히 미국을 모델로 삼아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런 기독교의 영향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배우고 벤치마킹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사실 올해 안에 낙태법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냥 폐지가 되고, 낙태죄가 폐지가 되고 낙태가 허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원님, 지금 이번에 21대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교회가 사실 밀어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잠잠해 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목소리를 내고, 사실은 이제 70년대, 80년대 한 아이만 낳자, 두 아이만 낳자 하면서 사실은 낙태도 사실은 방조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교회에서부터의 회개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전국의 기독교적인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태가 사실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낙태가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지금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랬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전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